머니올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도 이제 2분기 시작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번 2분기는 여러 가지 변동성이 예상되는 시기인데요. 그래서 그런 만큼 현장에서의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장이 바뀌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오랜만에 나와주신 이선엽 신한투자증권 이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예. 요즘 많이 바쁘시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가장 많이 받으시는 질문은 어떤 겁니까? 역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미국을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중국은 더 갈 수 있겠느냐. 이 두 개가 가장 많은 질문인 것 같고요. 특히 이제 AI와 관련해서 너무 많이 과투자가 돼 있으니 버블 아니겠느냐. 그래서 지금이 끝난 거 아니겠느냐.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네, 말씀 나온 김에 들어보고 싶어요. 중국은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 거냐? 미국도 마찬가지로 지금이 기회인 시기이냐? 미국과 중국 제가 볼 땐 가리지 않고 나름대로 균형감 있게 사실 앞으로도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글로벌에서 무엇을 보더라도 AI와 관련해서 보다 유유의미하게 뭔가 성과를 내고 있는 국가가 양국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양국 간의 어떤 이제는 업체끼리,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미국의 기업을 떠나서 나름대로 이제 국가 간의 어떤 관련한 AI 싸움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에 비해서 잘 만드는 게 뭐냐면 비즈니스 모델을 되게 아기자기하게 잘 만드는 특성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똑같은 거라 하더라도 미국은 사람이 부족하면 불법 이민자들을 받을 수 있어서 사람을 채울 수 있지만 중국은 해외에서 이민자들을 안 받거든요. 그러면 사람 부족한 걸 그런 기술로서 채우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요. 이번에도 뭐 보셨겠지만 딥시크가 나온 이후에 미국에서 GPU 같은 뭐 엔비디아 칩을 안 주다 보니까 저용량 칩 가지고도 똑같은 성능을 내는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되게 강점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큰 그림을 끌고 나가는 건 미국이 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기술을 쫓아가면서 비즈니스 모델을 잘 만드는 건 중국의 역할인데 뭐 저희들이 다 아는 것처럼 이제 중국 자체의 기술도 미국에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따라왔다는 공감대들이 있다라면 사실 미국과 중국은 테크와 관련해서는 네. 양쪽 다 공감대를 가지고 같은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약간의 시소는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국이 지금 훨씬 더 싸면 사람들은 이제 미국에 대해서 조금 더 저가 매수를 해봤다가 다시 미국이 좀 과열되면 중국이 덜 올랐다고 생각하면 이쪽으로 잠겨 옮겼다가 이런 어떤 시소가 최근에 시장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것 같고 올해 이런 모습들이 자주 목격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이사님을 2분기를 앞두고 이제 이렇게 네. 뵙게 됐거든요.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4월 2일 트럼프의 관세 부과, 3월 31일로 전면 재개되는 공매도, 네. 그 두 가지 외에 또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어떤 시그널이 있을까요? 시장에서? 생각보다 많다라고 봐야 되겠죠. 당연히 관세 이슈는 경제와 관련된 이슈니까 면밀히 봐야 될 이슈고 또 이제 연준의 어떤 움직임들 네.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도 연준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여기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 외에도 사실 유럽이라든가 이런 국가들의 움직임도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현재 주식시장에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기업들이 사실 그쪽과 관련된 기업들도 많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방산 같은 그렇죠. 경우도 예를 방산은. 들어서 그럴 거고 그래서 어떤 대륙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서 그게 우리 관련 기업들이 미치는 영향들에 대해서는 아주 전방위적으로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AI는 안타깝게도 한국은 약간 조금 거기서는 좀 비껴나 있는 한 발자국 옆으로 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미국이 좋은 만큼 중국이 좋은 만큼 우리가 따라갈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이제 AI가 좋아졌을 때 거기서 뭔가 투자와 관련돼서 있는 기업들이 우리한테는 수혜가 될 것이고 또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국제 정세와 관련해서 이 불편한 이슈들이 사실 우리한테는 또 기업들한테 좋은 자양분들이 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뭔가 좀 한두 가지 이슈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이슈들을 전방위적으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좀 짚어볼 텐데 국장은 사실 지난 1분기 동안에 기회가 많았고 실제로 많은 이익을 냈다는 분들도 보거든요. 2분기에는 어떻게 보세요? 2분기에는 초반부하고 중반부는 조금씩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그동안 1분기 때 나쁘지 않았죠. 괜찮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월 정도부터는 조금 쉬어가는 흐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여지고 오히려 5, 6월로 갈수록 그래도 조금 더 긍정적인 흐름을 다시 찾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 외 지역이 좋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몇 가지가 하나는 트럼프의 관세와 관련된 우려가 생각보다 덜해서 네. 그러니까 이제 지난 연말에는 그 좀 우려가 있었는데 덜해서 반등을 좀 준 부분들도 있었을 거고요. 또 그동안 트럼프라는 분이 집권을 하면 미국만 좋을 줄 알았는데 뭐 실제 보니까 꼭 미국도 그렇게 썩 좋았던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정책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최근에 미국의 경기가 둔화되는 거 아니냐, 심지어는 혹시 침체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맞아요. 우려까지 나왔었으니까, 그리고 우려 속에서 신흥국가나 중국을 보니까 괜찮았던 거죠. 왜냐하면 중국이 1분기에 경기 부양책을 굉장히 강하게 썼죠. 이관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을 써서 그런 어떤 중국이 내수가 살아난 거에 대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혜택을 한국이 본 것도 있다. 일단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미국이라는 국가가 이제 4월부터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니 미국 입장에서는 야 그러면 관세가 부과되기 전에 물건들을 많이 우리가 사놓자, 그 어떤 그 피해를 없애야 되는 거니까. 네네. 그래서 한국이나 중국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 수출이 1분기에 많이 늘어났을 거예요. 이게 이제 보통 가수요라고 하죠. 그 가수요에 따른 어떤 수출 증가가 있었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긍정적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2분기 특히 4월에서 들어서면 그 가수요가 사라지죠. 그래서 1분기 때 좋았던 이 실적이 2분기로 넘어오면 1분기만 못할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거기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반영을 하고 가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어쨌든 간에 관세가 부과되고 나면 궁극적으로 최근에 미국과 관련됐던 우려가 좀 줄어들겠죠.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취하고 있는 방향 자체가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하지만 미국에 주는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들도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야 이게 관세 때문에 미국이 혹시 경기가 어떻게 되지 않을까라는 정책 불확실성이 사실은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게 미국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드니까 그러면 시장에 있는 돈들은 제한적이고 네. 이 돈들은 왔다 갔다 하는 과정 속에서 아마도 4월은 제가 보기에는 한국이나 아니면 미국 외 지역에 있던 돈들이 미국으로 조금 몰려드는 현상들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미국 외 지역들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 네. 되려 상대적으로 미국이 좀 변동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름대로 미국이 조금 더 선방할 수 있는 개연성이 4월 정도부터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어떤 생각 속에서 어쨌든 여러 가지 변동성은 다 이제 미국도 한국도 겪고 나면 2분기 후반부부터는 네. 미국이든 비미국이든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지금보다는 조금씩 나아질 수 있는 개연성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 대한 우려가 조금 많이 옅어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4월 2일 디데이가 되면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시는지 예측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 트럼프가 하고 있는 관세 방향이 계속해서 바뀌고는 있는데 바뀌는 방향 전체가 더 나빠진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생각했던 최악의 시나리오는 벗어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국가별로 이제 차등하겠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요건 일단 의도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미국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게 되게 효과적인 게 국가별로 뭔가 미국과 선 협상을 한 국가들 먼저 협상을 통해서 미국에 투자하겠습니다 또는 미국에 LNG를 사주겠습니다 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해 주거나 네. 또는 관세를 낮춰주거나 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하셨다라는 네. 얘기예요. 그 얘기가 되게 중요한 게 만약에 실제 관세가 부과됐었을 때 국가별로 어떤 국가는 관세가 부과될 거고 어떤 국가는 부과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이게 국가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아시겠지만 나도 관세고 일본도 관세고 중국도 관세면 별로 걱정이 안 돼요.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똑같기 때문에 수출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동등한 입장에서 수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러면 별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일본은 관세가 없는데 한국은 있다. 이러면 우리가 불리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더 마음이 급하게 트럼프하고 협상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협상 전보다도 더 많은 카드를 잃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와요. 그리고 중요한 건 어떤 국가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거나 경감이 되고 어떤 국가는 관세가 있기 때문에 사실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크진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미국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네. 각국들을 이간질 시켜놓고 그 이간질 속에서 트럼프의 협상력을 굉장히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게 되게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1분기 때 우리나라 주가가 올랐지 않습니까? 바꿔 얘기하면 어쨌든 우리가 최악의 생각했던 우려보다는 관세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관세에 대한 부담을 현재 주식시장에서 반영했다라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폭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그와 관련된 관세에 대한 부담은 글로벌 시장이 한 번은 저는 겪고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이전만큼 뭔가 큰 추세에 영향을 준다거나 이런 건 아니라 하더라도 종목별로 또는 업종별로는 일정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변동성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예. 차원에서 우리나라 요즘 얘기 많이 되는 건 그래서 현대차 얘기가 좀 네.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뭐 현대차는 그런 점에서는 조금 오히려 먼저 수혜를 받지요. 그렇죠. 네. 근데 이런 쪽은 조금 우려스럽다라고 보고 계신 섹터가 있을까요? 사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지 뭐 이게 어느 쪽이다라고 딱 말씀드리긴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4월 2일 날 발표되는 것 중에서 우리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쪽이 의약, 그다음에 반도체, 네. 자동차 이런 쪽인데 이쪽은 일단은 그 뒤로 미루겠다라고 했으니 당장 4월 2일에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업종들이라고 보는 거니까 그거는 아마 특별 업종보다는 시장에 조금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시장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전체 업종으로 놓고 보면 그렇게 지수에 엄청나게 부담을 줄 만한 업종들은 별로 없거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게 IT, 자동차, 그다음에 금융 뭐 이런 애들인데 금융은 수출을 안 하니까 네. 그쪽은 빠진다라고 보고 제약은 나중에 한다니까 이번에 아니다라고 보면 사실은 업종들은 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뭐 대단히 뭐 어떤 업종에 뭐 특별하게 이런다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겠느냐. 물론 종목별로는 좀 다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흐름이 좋아서 네. 6만 전자 돌파하고 하다가 또 이제 그 임원분 한 분이 이제 부고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 아쉽죠. 조금 예. 약하게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사님께서는 삼성전자도 조금 밝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근거가 어떤 점이었을까요? 맞습니다. 우선 이 말씀부터 드리고 싶은 게 요즘은 반도체 기업이 다 따로 놀아요. 전부 다 따로 국밥이에요. 이게 이제 역사상 아마 제가 주식시장 애널리스트도 오래 근무했지만 거의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은데 반도체라는 게 너무 세분화된 것 같아요. 뭐 예컨대 삼성전자 다르고 하이닉스 다르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다르죠.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둘은 HBM이라는 그죠? 요 반도체 가지고 주가가 많이 오르는데 두 기업도 수율이 달라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불량률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최근에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조정받는다고 해서 꼭 하이닉스가 조정받아야 되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쪽은 내가 수율이 더 나빠요. 분량이 더 많습니다라는 거고 하이닉스는 우린 그만큼 분량 없습니다라면 동일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직 HBM에서 유의미한 성과가 없죠. 그럼 HBM 때문에 빠지면 우리 한 적도 없는데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 주가가 따로 못 넣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놓고 보면 전자와 관련해서는 지금 HBM에 대한 수요보다는 뭔가 기존에 있었던 반도체들, 보통 우리 이걸 레거시 반도체라고 부르는데 이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보는 건데 시장에선 그런 흐름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보는 건데 하나는 어찌됐든 간에 지금 최근에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중국이 여러 가지 정책으로 인해서 일단 부동산 거래가 크게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내가 이사를 가야 가전제품을 바꾸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가전에 대한 수요가 일어나고 특히 중국 중심으로는 일어나고 있는 가전의 모습이 그 IoT라고 해서 왜 우리 휴대폰, 스마트폰으로 사물 인터넷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런 어떤 가전들이 되게 많이 팔리는 부분들이 긍정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또 기대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AI가 지난 연말하고 시장이 달라진 게 지난 연말에 있었던 AI 시장의 흐름은 뭐였냐면 야 AI라는 건 전 세계에서 빅테크 7개밖에 못하는 사업이야. 이거는 한번 하면 수십조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 돈이 없어서 쳐다볼 수밖에 없어. 설령 그 돈을 누가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 거 안 쓸 거니까 우린 할 수 없어라는 게 인식이었는데 딥시크 이후에 확 바뀐 거죠. 딥시크 이후에 시장에서 본 건 뭐냐면 와 저만한 GPU를 쓰지 않고 엔비디아 칩을 쓰지 않고도 훨씬 더 방법을 달리해서 학습 방법을 달리한다던가 여러 가지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방법들을 통해서 훨씬 더 비용은 절대적으로 아끼는데 비슷한 성능을 낼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나온 거죠. 대표적인 예가 우리나라 이번에 LG에서 나온 엑사원이라는 굉장히 훌륭한 AI가 있습니다. 너무 잘 만드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엑사원을 보면 어떤 문구가 나오냐면 현재 엑사원이라는 이 AI가 딥시크 대비해서 파라미터, 그러니까 우리가 뇌세포 이런 거겠죠. 이런 것들이 5%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성능은 앞선다.
그럼 뒤집어 얘기하면 그만큼 비용을 줄였는데 성능이 좋다라는 얘기죠. 물론 이제 95% 비용을 줄인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매개 변수가 그만큼 적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비용이 정말 천문학적으로 줄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시간이 지날수록 훨씬 더 비용은 아껴지는데 성능은 좋아지네라고 연결될 수 있거든요. 그 얘기를 이 주식시장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제는 그게 7개 회사만 하는 게 아니라 웬만한 어떤 좋은 컴퓨터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이런 것만 있으면 나도 가능할 수 있겠는데라고 대기되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도체를 이제 써야 되고 고사양 반도체를 써야 되겠죠. 그러면 아직도 그런 부분에서는 삼성전자가 비교 우위가 있다 보니까 의외로 뭔가 이 AI 관련한 비즈니스 모델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저변이 확대되는 국면에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아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기대들이 있는 것 같고 최근에 뭐 이와 관련해서도 뭐 외국계 증권사들도 최근에 그것 때문에 기존의 부정적인 의견을 긍정적으로 바꾼다든가 이런 움직임들이 있는 건 제가 볼 때는 가볍게 봐서는 안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님께서는 제가 알기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중국을 다녀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국에서 실제로 느껴지는 그 중국의 AI 상황은 저희가 뭐 우려한다라는 말로 많이 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진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요. 근데 이제 우리한테는 그렇게 보면 또 좋은 기회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AI 상황은 어떤가요? 사실 뭐 제가 중국에 간다고 해서 AI가 어떻게 되는지 볼 수는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관련 기업에 대해서 저도 조금 뭔가 방문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답을 받지는 못했고 그래요. 다만 이제 그쪽에 있는 분들 특히 이제 중국의 애널리스트 분들도 있을 거니까 그분들하고 어떤 뭐 세미나라든가 컨퍼런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듣게 되는데 이분들이 미국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강점 여러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AI 관련 기술은 미국이 앞서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분들도 인식을 같이 한다라는 건데 일전에도 그렇지만 중국이라는 국가가 미국보다 인터넷 환경이 잘 돼 있거든요. 훨씬 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걸 개발을 하면 뭔가 상용화가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는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가격이 천문학적으로 낮대요. 똑같은 걸 하면 미국의 반의 반가. 시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장점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재밌는 부분들이 뭐냐면 생각보다 아이디어 있는 친구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미국에 비해서 아주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데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일들이 되게 많은가 봐요. 예컨대 일전에도 제가 뭐 몇 번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 사람이 부족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죠? 밖에서 불법 이민자들 들여오는 방법을 쓰지만 중국은 불법 이민자들이 못 들어가는 나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부족한 걸 그걸 통해서 해결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로봇을 더 빨리 한다든가.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시면 그 식당에서 있는 돌아다니는 그 로봇 있잖아요. 음식 날라다 주는 거. 중국은 제가 꽤 오래전부터 봤었어요. 그게 다 중국 거거든요. 우리나라에 있는 것도 70%인가 80%가 베어 로보틱스라 그래서 중국 제품인 거지 한국 게 아니에요. 예. 이미 그 정도로 거기는 그런 것들이 이미 상용화 돼 있었고 앞으로도 우리가 사람이 부족한 것들을 어떤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훨씬 더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서 중국이 뭔가 시작은 느리지만 뭔가 시작을 했다라면 일단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 측면이라든가 특히 가격적인 측면 요거는 미국이 못 따라올 거다 얘기를 하고 있고 더 무서운 건 규제가 없다라는 거죠. 예.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규제가 있지만 중국은 사실 국가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로봇 하나만 해도요. 로봇 하나만 해도 학습을 할 때 이게 돈 많이 들거든요. 중국은 정부가 대줘요. 그래서 상하이에 가보면 로봇 훈련센터라 그래서 중국에 있는 웬만한 로봇 회사들 와서 너 여기서 훈련해. 정부가 지원해 주겠어. 이런 센터까지 생겼다라는 거죠. 왠지 무시무시할 것 같아요. 가서 정부의 어마어마한 지원, 거기에다가 정말 큰 시장,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저렴한 비용.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무서운 거죠. 그래서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다른 거는 뭐 인정 안 하셔도 그래 걔네 건 정말 싸.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들이 없잖아요. 근데 이게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왜냐면 미국 입장에선 새로운 기술인데 새로운 기술이 나왔으면 이걸 좀 어떻게 비싸게 뭔가 수익화를 해야 돈이 될 텐데 중국이 저렇게 치고 들어와 가지고 야 우리는 정말 싼 가격에 할 수 있게 그러면 미국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해질 수 있는 거죠. 실제 최근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게 제가 볼 땐 기술적인 차이는 있지만 지커라고 중국에 있는 전기차 회사가 우리 자율주행 무료로 해줄게. 그러니까 그날 테슬라가 하락한다든가 또는 비아디가 야 우리도 충전 시스템이 있는데 5분 만에 500km 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럼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위협을 받지 않을까라는 위협을 받았던 것처럼 이런 일들이 자주 벌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처음에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요즘 가장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미국 주식 지금 들어갈 타이밍이냐, 중국 주식도 여전히 유효하냐 그거였는데 지금 그거에 대한 정리를 하자면 중국도 여전히 기회가 있고 그다음에 상방도 많이 열려 있는 것 같고 미국도 지금이 그럴 타이밍인 걸로 이해는 맞나요? 그렇게 생각이 드는 이유는 뭐냐면 물론 이제 즉 개인적인 전망입니다만 나름대로 결국 이런 어떤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이 산업의 변화는 기술의 변화인 거잖아요. 통상적으로 보통 B2C라고 불리는 즉 지금은 기업들 중심으로 기업과 기업 간의 비즈니스 모델로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이게 우리 개인들한테도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 또는 시장에서 와 AI가 또는 로봇이 이런 식으로 시장에 쓰일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렇게 쓰였을 경우 이렇게 좋아질 수 있는 기대가 형성이 될 때까지는 추가적으로 오르는 경우들이 많았다라고 보여지는데 우리가 그게 지금 상상의 나래가 아니라 이미 실제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 로봇이 이 정도로 발전했어라는 걸 보고 계실 거고 AI도 아직까지는 어디에다 구체적으로 쓰는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어쨌든 간에 지금 발전 속도도 되게 빠른 것도 맞는 거고 이제 비용도 낮아진다고 하니 비즈니스 모델을 누군가는 만들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어디에서는 AI 비서라고 해서 내가 스마트폰에서 썼던 것들을 말만 하면 내 대신 해주는 그런 어떤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데도 저는 본 적이 있고 또 여러분들 로봇도 AI거든요. 네. 결국은 로봇이 옛날에도 있었지만 역할을 못했던 게 사람 말을 못 알아들어서 그런 건데 AI 때문에 알아듣기 시작을 하고 손을 쓰기 시작하면서 여러 군데 쓸 수 있는 어떤 환경들이 조성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아마 올 하반기부터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될 건 뭐냐면 구체적으로 이 AI가 이런데 이렇게 쓰일 수 있겠구나를 청사진을 제시해 주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건 그로 인해서 지금 당장 돈 벌 필요는 없고 아 이렇게 쓰일 수 있고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향후에 정말 비용이 많이 줄여줄 수 있겠는데 또는 이렇게 하면 굳이 사람의 필요가 없어질 수 있겠는데 뭐 사실 말이 그렇지 로봇 택시라는 게 무인 택시라는 게 운전기사분들께서 이제는 없어도 되는 세상이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은 거기에 그치지 않거든요. 야, 그러면 내가 택시에서 만약에 사람이 없다라면 운전기사가 없다면 그러니까 나도 운전을 안 해도 된다라면 그 안에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겠는데 그럼 거기서 내가 뭐 즐길 수도 있고 이런 산업까지 동반해서 시장을 움직이는 게 공통적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뭔가 내가 딱딱한 생각을 가지고 저게 되겠어라는 게 아니라 저 친구들이 저걸 가지고 뭘 하고자 하는 거지? 그리고 그 아이디어는 대부분 20대에서 30대 초반 분들이 많이 나오겠죠. 네. 보통 우리 신기술 나올 때마다 보통 저커버그도 대학생 때 그랬고 맞아요. 마이크로소프트 회장님도 그때 그랬던 것처럼 그분들의 그 말랑말랑한 생각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모델들을 가지고 나올 때 거기에 대한 기대를 한번 가져보셔야 되는데 저는 그때까지는 현재 약간의 부침이 있고 일부 조정이 있고 뭐 그런다 하더라도 현재 움직이는 움직임이 끝날 거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이 순간에 떠오르는 느낌이 단어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사님 설명할 때 야전사령관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뭔가 그 아까 젊은 친구들 얘기할 때 그건 진짜 야전에 있어야지만 맞아요. 알아들을 수 있고 접할 수 있는 정보들이잖아요. 그 어떻게 그런 별명을 하셨어요? 사실 저는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 주식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사랑한다는 표현을 썼으니까 잘한다는 표현을 제가 쓰지는 않겠습니다. 저도 많이 실수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회사 측에서도 그랬고 또는 경쟁사에서도 저한테 좋은 조건 제의가 많았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더 좋은 자리, 그렇죠. 우리 보통 뭐 더 높은 자리라고 하는 데들에 대한 제의가 최근에도 있었었고요. 근데 저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는 야전에 남아서 우리 투자자분들과 함께 주식과 관련해서 같이 고민도 하고 이 안에서 뭔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야전사령관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신 것 같습니다. 일반인 입장에서는 네. 주식을 좋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저희들도 쉽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면 투자가 너무 어렵고 어렵죠. 많은 경우에 이제 쓴맛을 보게 되니까 그러고 떠나가면은 주식은 나한테는 아픈 기억인데 주식을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주식을 왜 좋아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거 사람마다 좀 다른 거지만 저는 주식 시장을 좋아했던 가장 큰 이유가 세상의 모든 변화를 반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고정돼 있거나 기존에 있던 걸 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람이 두 부류가 있다라면 크게 어떤 분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거를 좀 더 이제 전문화해서 보통 우리 장인분들이라고 많이 하는데 네. 정말 뭐 세밀하고 뭐 일본의 뭐 그런 어떤 그 뭐 회를 쓰시는 이런 네. 분들처럼 그런 분들이 있는가 초밥. 하면 네. 또 어떤 분들은 기존에 있던 걸 뭔가 개선시켜 보면 안 될까? 세상을 좀 바꿔볼까? 일론 머스크처럼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저런 성향이 좀 그쪽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의 변화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저도 이제 우리 대학생분들도 좀 많이 만나는데 지금도 각 대학교마다 투자 동아리 이런 맞아요. 분들이 있으면 제가 강의 지원도 해주고 막 그러거든요. 그럼 그분들의 생각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왜 저런 생각을 하지? 왜 세상은 이렇게 바뀌었을까? 또 저분들이 저렇게 하면 어떤 세상이 올까? 예컨대 뭐 최근에도 우리 어린이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럼 그것과 관련해 또 새로운 세상이 올 거거든요. 네. 줄어든 것만큼 또 무엇인가 새로운 것들이 있을 텐데 그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어디 가서 여행을 가도 새벽부터 밤까지 돌아다녀요. 그냥 목적지를 정하는 게 아니라 궁금한 거죠. 세상의 모든 것들이 궁금하고 그래서 저기도 가봤다가 여기도 가봤다가 아마 그래서 여기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저랑 같이 중국 여행도 가보고 그러신 분들도 있을 텐데 거의 하루에 3만 보씩 걸어대요. 그렇죠? 그래서 거의 뭐 거품 물고 쓰러지는 분들도 계신 걸 봤는데 그럴 정도로 호기심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맞는 거죠. 되게 이런 것들이 너무 즐거웠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걸 떠나서 이제는 주식이라는 걸 모르고 살아갈 수 없는 세상에 오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국가가 커질수록 그다음에 국가가 강건해지고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그렇지만 부동산만 가지고는 투자 수단을 삼기는 어렵다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지만 아마 부동산 하시는 분들 지금도 뭐 강남 부동산이 좋다는 걸 모르신 분은 없겠지만 문제는 거기에 내가 투입할 수 있는 자금이라는 그렇죠. 게 들어갈 수가 제한이 없죠. 이제는 아예 진입이 안 되는 시장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뭔가 이제는 내가 월급이라든가 회사에서 받는 것만 가지고 혹시 부자가 된다거나 아니면 유의미한 성과를 내리기는 어려운 시장이 왔고 어떤 식으로든 투자라는 걸 해야 되는 건데 그 과정 속에서 주식이라는 게 제가 볼 때 분명한 하나의 어떤 그 카테고리로 작용하는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비록 부족한 재주지만 많은 투자자분들한테 도움을 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될 수 있다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이사님도 주식 투자의 원칙이랄까? 뭐 그런 게 있으신가요? 있죠. 그래요? 잃지 않는 게 원칙이고요. 예, 그다음에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원칙입니다. 사실 두 가지 원칙밖에 없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엔비디아를 빼놓고 말할 수가 없고 또 테슬라가 한동안에 그랬고 이 두 가지에 대한 전망을 두 회사가 좀 다르죠. 엔비디아는 AI 투자와 관련된 기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AI와 관련해서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또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자 한다면 시장 커지는 데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될 게 뭐냐면